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보험학원의 이윤석 강사입니다. 이번에 2차 시험 보신다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술형이고 이미 제가 보니까 다른 학원에서도 답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말씀 안 드리겠고요. 딱히 납입 최고 기간은 기본 강의도 했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술 정리 문제를 별도로 드렸죠. 모의시험 들으시는 분들. 약술 8번에서 나왔으니까 보셨던 분들은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번은 저도 뭐 강사 1개, 강사일 뿐이지만, 이번은 제가 볼 때 좀 의아했던 게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약관이 바뀌었던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예의가, 수험생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쨌든 2015년도 기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2번 같은 경우, 2번 문제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AB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계약 일자라든가 보험 기간은 메모장에 잠깐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건을 보면서 메모해놨던 걸 같이 보시죠. 자, 2019년 7월 16일 날 사고 났습니다. 이때가 사고일이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로 고지했었대요. 보험회사에. 그리고 전업주부였는데 식당 종업원으로 사고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네요. 직업변경 사실을 A보험사에도 알리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이 직업이 바뀌었을 당시에는 A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입 이후에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었을 경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고, 이 경우는 제가 문구가 무조건 있다 그랬죠. 변경 전 요율이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이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입니다. 주방에서 쓰러진 채로 사망했고, 그 일했던 데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통지 의무 위반도 했고, 이런 경우에는 변경 전후 주부 0.0, 0.1, 그 다음에 식당 종업원 0.2니까요. 1억에다가 이렇게 0.2분의 0.1 하면은 5천만원 보상이 됩니다. 다만 비보험사가 약간 조금 혼선을 줬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지 의무입니다. 가입 이전에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청약서상 질문표에 직업을 고지한 란이 있고, 그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고지 의무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변경 전후 요율에 따른 보상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서만 있고, 고지 의무 위반에서는 직업 그 변경 요율에 따른 삭감이 없죠.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자칫했다가는 보상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사고일 그 가입한 일자는 2016년 7월 15일이고 사고일은 2019년 7월 16일입니다.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죠. 그럼 제척 기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이견이 많이 있지만 현재 감독원의 태도도 그렇고 제척기간이 지나면은 줘라라는 얘기를, 줘라라고 많이 주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는 편이고, 그래서 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사망보험금 1억을 전액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계산 문제는 풀었고요.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약술형에서 냈었습니다. 18번인가 냈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13번에 냈었네요. 13번에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풀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당해서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사실 후유장애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이번에 너무 간단하게 나왔고, 자, 먼저 보험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38년 5월 15일까지 20년짜리 계약이고요. 상해 후유장애가 1억입니다. 정상유지 계약이고 의무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대 넘기겠습니다.
자, 2018년 5월달 사고였는데 7월 10일 날 사고 발생했으니까 가입 이후 사고도 맞고 상해는 면책 기간이 없죠. 다 보상이 됩니다.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응급실 입원했고 방광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된 거는 15%, 나머지는 두 개는 30%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했고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 중에서 이제 15%, 30%, 30%짜리 해당이 되거든요. 그 흉복부 장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3개 신체 부위 중에서 흉복부 장기는 동일 부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 흉복부 장기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하나, 30%짜리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입 금액 1억이었으니까 1억에다 30%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생장애 장애지급률 적용 기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생장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의고사 5회차였나요? 그때 이제 신경계 장애 하면서 파생장애에 대한 부분을 계산 문제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셨던 분들이라면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아래 표준약관 장애 분류표, 신경계, 정신행동장애, 장애 판정 기준의 장애 진단 전문의에 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신경계 장애 진단 전문의도 역시 제가 모의 시험 때 신경계 장애 하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누가 있는지 쓰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재활학과, 신경과, 신경외과죠. 그 다음에 정신행동장애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되는 것이고요. 치매에 대한 장애평가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아까 시험지 받은 순서가 제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아래의 제조권을 참고해서 질문에 답하시오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올해 3보험에서 피크였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모의시험 2회차 때 잠깐 문제를 보실까요? 2회차 때 요게 2회차 때 제가 봤었는데 잠깐 2회차 문제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제가 2회차 때 이제 3번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급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상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까지 다뤘었는데, 사고 일시 2014년에 만취 상태에서 죽어버려 하면서 배우자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그래서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고, 상기사안이 인형 경과 상태에서 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쓰시오. 이걸 제가 문제로 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 시험 문제로 보시면은요, 결국 물어보는 게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 먼저 가서 미안하다 유서가 있었을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례 2 자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쟁점이 치료 사실을 알린 바 없다, 우울증에 대한, 즉 고지의무 위반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보니까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거는 답에 대해서는 강사분들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입니다. 손해수정을 할 경우 보험사별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자살에 대한 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펴놓고. 자, 자살은 고의사고죠. 고의사고고, 지금 보험회사는 모두 장기상해 보험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 지났을 때 자살하면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고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는 무조건 면책이고, 고의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해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모의시험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장기상해보험에서 먼저 A사와 B사, 자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자살사고는 고의사고죠.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고의사고에 다 해당이 되죠. 자살이면. 그럼 A사도 상해사망은 면책, B사도 상해사망은 면책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해당될 경우에는 고의사고로 면책이고, 그럼 자살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자, 우울증 치료를 받은 현실을 비관해서 배우자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데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15층 옥상에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자살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유서를 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유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예비동작으로 봅니다. 사망에 대한 예비동작으로 봐서 이 경우에는 자살,
즉 고의사고로 볼 확률이 대단히 높고 실무상 거의 이건 고의사고로 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면책이 타당하다. 그래서 1번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큰 이견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2번인데요. 자, 유서를 남긴 사실이 없이 평소 치료받던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 키워드가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입니다. 자, 우리 약관에서는 2010년 4월 이후에는 상해보험에서도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해쳤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자사입니다. 즉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그 자살했을 경우는 자사로 봐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때 그러면은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고의성을 조각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요. 자,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런 약관이 있었어요. 재해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보험으로 돌아가 보자고. 생명보험에서 또 똑같이 자사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니까 취지는 같습니다. 그 생명보험에서 고의사고에 대해서 면책이다라는 그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의사고에 대해서 재해사망 특약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의사고 면책. 그리고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주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그 주계약 규정에서는 자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재해사망 특약에 고의사고 그 단소조항, 자사에 대한 조항이 없고 주계약에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자사 조항을 그대로 끌어당겨 가지고 자사에 해당이 된다면 재해사망보험금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이 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자사에 대한 특약 조항은 그 고의성을 조각한다기보다는 그 특별히 하나의 보험금 지급 사유를 더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약관에 이 경우에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약관에는 그 재해사망 특약에서 내용이 없었으므로 보상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즉 자사를 갖다가 고의성 조각으로 봐버리면은요, 고의 면책 사유 있는 거에 대해서 심신상실에 해당이 되면 다 보험금을 고의성이 조각됐으니까 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사와 관련됐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고의사고에 대한 조각으로 갖다가 몰아가는 것보다는요, 우선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문제 2번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A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1월 1일 날 이때 이제 그 보험 가입이 됐고, 사고는 2019년 7월 15일 날 발생했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매월 1회 통원 및 투약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뭐죠? 이거는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사실도 있고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감안했을 때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해당이 되느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경과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 2017년도 A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에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죠.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뛰어내려서 사망한 거는 별개의 사고가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약관에 대한 해석은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일단 발생했으니까요. 보험금 지급 사유 우울증에 대한 게 있었으니까 일단 발생했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그러면 A사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사에 해당이, 사례 2는 자사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심신상실, 고도의 심신상태는 자사로서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는 게 전제입니다. 지급이 전제예요. 전제인데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과 제척기간 내의 사고이면서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을 주지 않죠. 제척기간 내인데, 제척기간 3년이라고 제척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가 있느냐,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은 사실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이고, 그 뛰어내려서 지급을 하는 것은 상해 사망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상해 사고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고, 즉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험금 지급 사유,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상해로 주겠다고 하는, 상해로 주겠다. 상해 사망이니까. 그러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던 건 질병인데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 상해입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상해가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지의무 위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지만은 상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그 어떤 지급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만 밑에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논하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 면책으로 본다면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 인과관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일단 발생하기 제척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고, 우울증이 어쨌든 간에 상해에 대한 원인이 됐고, 우울증이 심신상실의 원인이 됐으며,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인과관계에 관련돼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제척기간 내의 사고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 정연한 답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보험사는 이미 지금 뭐 제척기간 낸 거는 명확하고요,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역시 이것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죠. 먼저 제척기간 해당이 됐으니까 얘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질병에 대한 거지만은 우울증이 기폭제가 돼서 심신상실에 대한 원인이 됐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심신상실에 대한 원인이 어떤 그 우울증이었고, 그 질병 자체가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상해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답안이 모두 논리만 정연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답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실무자분들이 사건을 하면서 나름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답을 낼 수 있는 건데, 학생분들이 시험을 보기에는 조금 버거웠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원대한님은 남자 50세 돼 있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쭉 내려와 있습니다. 5회까지 입원을 했고요.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가입금액 한도 2천만원 적용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넘어갔을 때 전체 손해 보상하는 거, 그리고 각 질병하고 각 상해에 별로 가입금액 적용되는 거, 요 정도 3개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요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상 많이들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자, 우선 1번 입원 기간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2018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입니다. 이때는 본인 부담금 300만원이 있고요. 비급여 1200 중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이 300만원 빠지기 때문에 1200, 300을 빼면은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80%를 주는 거죠. 표준형이니까. 그러면 960만원을 주는 겁니다. 960만원이면은요, 1200만원 기준으로 960만원을 줬으니까 240만원이 공제됐는데,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넘어갈 경우에는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약관의 규정이죠. 그러면 40만원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960만원에 40만원을 더하면은 1000만원을 보상이 되는 것이고, 상급병실료 차액 같은 경우에는 이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그 총 입원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또는 50% 적용한 것 중에서 비교한 다음에 적은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50%면 150만원이고요. 1일 평균 금액이 300만원을 갖다 30일로 나누면 10만원인데, 여기다가 총 입원일수로 곱하면 30일을 입원했으니까 3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결국 작은 것은 15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하는 금액은 1000만원과
이 150만원 합산한 115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원 초과되는 건 이미 줬죠. 연간 자기부담금. 그럼 1년 동안은 더 이상 요 질병으로 똑같은 질환으로 해서 가입 금액, 그러니까 그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20%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거죠. 이제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건데 가입 금액 한도로 주는 거죠. 계약일로부터 연간 1년 동안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사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B사는 상해 입원을 담보하고 있는데 질병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요거는 잠깐 지우고요. 밑에 2번을 잠깐 보시죠. 자, 우측 경골 미세골절은 상해죠. 플러스 400인데 보조기 구입비가 100만원 면책이죠. 빠지고 주사료도 특약에서 보상하죠. 근데 200만원 다 빼려고 보니까 항생제 비용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비용은 기본형에서 보상하므로 주사에서는 100만원만 빠집니다. 결국 이거 비급여는 200이 되죠. 여기서 80%를 주는 거니까 240만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B사도 있죠. 근데 B사도 상해 입원형이고 똑같습니다. 보상되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A사하고 B사가 모두 24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비례분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40만원과 240만원을 합친 금액이 다 보상을 했을 경우에 이 300만원을 넘어가니까요. 300만원이라고 하는 이 합산액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례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례보상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뭐 그 개념을 길게 외우실 거 없이 어렵게 모든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상해야 될 보상 책임액을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가장 적은 공제액이 적용된 것, 즉 가장 큰 금액을 대상으로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A사, B사 모두 240만원, 240만원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A사의 책임이 240만원인데 각사의 책임 합계액이 A사, B사가 480만원이 되죠. 결국 2분의 1씩 해가지고 120만원씩 보상합니다. 주사료 이제 특약이 있는데요.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의 입원으로 인해서 여러 번의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총 금액에서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항생제 비용 100만원은 보상을 하니까 100만원을 기준으로 특약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A사는 특약이 없으므로 면책, B사는 특약이 있으므로 2만원과 30% 중에서 큰 걸 빼면은 70만원 보상되는 거죠. 그럼 결국 A사 같은 경우는 120만원만 비례보상 결과 보상하는 것이고 B사는 120만원과 70만원 합한 19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좀 지우고 할까요? 위에 제가 메모장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시야를 가리니까 자, 추가만 탈출증 역시 계약일로부터 2018년 4월 1일 A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번까지 4번 직전까지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죠. 1년 동안 200만원 초과되는 건 다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부담금 결과. 그럼 자기부담금이 지금 아까 240만원 나와서 40만원 초과에 다 보상했죠.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넘어갔으면은 900만원, 이거 900만원에서 곱하기 80%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200만원 초과되는 거 다 줬으니까 이건 전액 보상이 됩니다. 전액 보상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입 금액이 질병 입원이 2천만원 한도죠. 근데 아까 A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급병실료 차익을 포함해서 1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2천만원 한도죠. 빼면은 한도액이 850만원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 보상해야 될 금액은 900만원이지만 가입 금액 한도가 850만원 남았기 때문에 850만원을 보상하면 끝입니다. B사는 질병 담보가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다만 이때 A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상함으로써 최초 입원한 날짜, 일단은 계약 일자가 아니죠. 최초 입원일부터 가입 금액 2천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대략 275일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안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죠? 275일이 안 될 경우에는 365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입 금액이 살아나죠. 자동갱신 조건 하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275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90일 면책을 적용합니다. 그 275일을 뺄 거 없이요. 세볼 거 없이 3월 20일부터 한번 보면은요.
90일을 만약에 적용했을 때 6, 7, 4, 5, 6이니까요. 이때는 7월 달이기 때문에 90일 면책 적용의 뒤에는 넘어갔고 얘는 무조건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275일 미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될 때까지는 보상하지 않으니까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보상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요 4번, 5번 추가받을 5번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보상이 안 됩니다. 당연히 면책입니다. 면책인데 다만 주사료가 있죠. 주사료는 요 비급여 특약에서 있기 때문에 요 주사료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역시 주사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 금액 250만원을 한도로 하죠. 그러면 이 주사료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처음에 주사료가 200만원, 100만원에서 70만원 보상했죠. 처음에 보상했고 두 번째 주사료고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연간이 그러니까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회당 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데 1년 내에 다 발생했어요. 보니까 주사료가. 그러면은 요 두 개는 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럼 70만원 플러스 요 300만원짜리는 빼기 X 2만원과 30% 90만원이죠. 21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와서 자, 210만원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가입금액 한도가 250만원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70만원에 70만원 이미 보상했으니까 빼기 70을 해서 180만원을 추가로 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에 해당하는 비급여 주사료, 이 70만원은 2번에 해당하는 비급여 주사료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200만원과 1100만원 A사는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가입금액 한도가 살아났죠. 그럼 200만원에 플러스 도수 치료가 100만원 나왔는데 비급여 특약 없습니다. 면책이죠. 그러면 1000만원에다가 80%죠. 또 80%를 적용을 하면 1280에 960만원입니다. 960만원인데 역시 연간 1년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봤을 때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끝났고 그 다음 연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40만원 그러니까 240만원이 자기부담금 발생했으니 역시 똑같이 40만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해주면 1000만원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한 금액을 합계를 쭉 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번까지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봤는데요. 저도 모의시험 할 때 그때는 6주 동안 계산 문제만 좀 많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약수령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렸는데 꼼꼼하게 보셨더라면은 뭐 이렇게 보셨으면은 뭐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의외로 여기저기서 좀 함정을 많이 파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살과 자산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이거는 정말 실무자들에서 이게 논할 수 있는 정말 술자리에서 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붙잡고 고민하든 고민하지 않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시는 거 마음 편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